안녕하세요. 공구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베를린이 가장 창의적인 도시 공간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그런 창의적인 복합 도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건물들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핫한 플레이스죠. 베를린 하면 포츠담 광장입니다. 포츠다머 플라츠라고 하는데, 과거 역사상 베를린의 교통의 중심지였어 현재 상업, 주거, 복합 지구로 재생을 한 사례입니다. 총 20만 평에 달하고요. 현재 주거와 오피스와 상업시설로 현재 호텔, 영화관, 극장, 카지노, 아파트, 그 다음에 상업시설, 복합공원을 연 1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통일로 이 프로젝트를 독일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살펴보면, 위치는 독일 베를린 중심부의 구동독 경계에 있고 규모는 약 27만 제곱미터가 돼 있고, 포츠담 기능으로서 업무, 주거, 상업 5개 원역으로 구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해서 포츠다머 플라스 공사, 벤츠, 소니 등이 참여를 했으며, 현재 소니사 블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제1투자자로 약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약 7년간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으며,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 등이 설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재생사업구역을 총 5군데로 구분을 했고요. 위에 르네 드레이크 지역인 주거 업무 호텔의 쾌적한 도심 주거 공간과, 밑에 소니 광장에 있는 오피스 주거 공간, 그 다음에 다이밀러 벤츠 상업 주거 업무의 고밀도 도심 복합지구, 그 다음에 파크 코로나덴이라는 주거 업무와 오픈 스페이스 공간과, 오른쪽 중앙에 주거 업무 공간인 리프치거 블라츠 공간이 있습니다. 주요 이제 개발 내용은 베를린 부활의 상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베를린의 재생의 대표적인 아이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먼저 일본 소니 센터가 2000년에 개장을 했고, 모두 7동의 건물의 비즈니스 사무실과 영화관, 호텔 등 복합 상업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츠담 광장 및 소니 센터 디자인인데, 포츠담 광장의 랜드마크는 유리돔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축가인 헬무트 안이 건설을 했으며, 각 건물로 연결하는 통로와 외관을 투명한 유리로 하여 정교한 빛의 반사와 굴절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빛의 굴절의 어떤 디자인을 독특하게 해서 멋있는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츠담 플라스의 재생의 특징은 교통의 요지를 복합 상업지구로 바꾸어서 매일 10만 명씩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중요한 복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물류 및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기차, 마차도 왼쪽에 보고, 여러 가지 옛날의 시절의 교통의 중심지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당시 포츠담 광장은 동서로 분리되는 경계선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 여러 가지 아이맥스 극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1층의 상업시설이 멋진 건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이제 오피스 건물입니다. 주로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피스 건물이 되겠고, 레고랜드라는 이런 상업적 건물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비키니 베를린 복합 쇼핑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키니 하면 수영복을 연상을 하실 텐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약간을 띄어놨다고 해서 그 비키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편집샵을 제공하고 있고, 복합 쇼핑몰로 2014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설계는 파울 슈베베스와 한스 슈스베르거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1957년에 최초의 섬유회사로 오픈을 했으나 너무 오래돼서 2014년도에 복합 쇼핑몰로 재생을 해서 호텔 및 오피스로 재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사무와 상업 등의 복합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특징은 바로 옆에 동물원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니 하우스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테라스에서 베를린 동물원을 조망할 수 있으며, 또 비키니 하우스 내 호텔 내부에 25hours라는 호텔이 있는데, 원숭이 절벽이라는 불리는 베를린 동물원의 원숭이 구역을 조명할 수 있는 몽키바 등을 마련해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몽키바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비키니 건물의 재생의 특징은 자유와 세계 최초의 컨셉 쇼핑몰입니다. 자유로운 컨셉으로 지어졌고, 이런 자유로운 건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키니를 연상시킨다 하여 비키니 하우스라는 명칭을 붙었습니다. 두 동이 건물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어떤 자기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컨셉 쇼핑몰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우드된 네모난 형태의 팝업 쇼핑몰을 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출시하고 선보일 수 있는 편집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바로 왼쪽에 동물원이고 오른쪽에 비키니 건물인데 중간에 자연적인 공간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에 내부에는 넓은 동선으로 기존의 과거의 섬유 공장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보행로를 넓게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면 적극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음에 유로파시티 복합개발 단지입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 북부의 대규모 재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왼쪽에 보이는 여기 베를린 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에 10만 평의 규모의 도시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 초기에는 사무실 공간과 호텔이었으며 자전거 도로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따는 걷는 산책도를 포함해 공공구역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 위주 건설 중인데 향후에 2,500세대 이상의 주거 공간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추진 일정은 약 2001년부터 2025년이고 여기 개발 회사가 독일 회사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기반을 둔 카이모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으며 철도 회사인 도이치반 베를린시 정부가 3개 기관이 주관이 돼서 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 쇼핑, 주거, 호텔, 문화시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에 대한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며 주요 건물로는 암쿤스트 캠퍼스입니다. 이 건물은 2019년 완공 예정인데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의 북쪽에는 기존의 여러 갤러리와 스튜디오가 마스터 플랜에 통합되어 있어 많은 문화적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전시회, 레스토랑과 또 아티스트들이 잘 수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가 있어서 복합 미술 캠퍼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KPMG 유명한 금융회계 컨설팅 회사가 들어설 예정이고 큐브 형태의 베를린 10층짜리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포럼 단지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콘서트홀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섹터에 같이 붙어 있어서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이 문화를 형성해서 그 지구를 문화센터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단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보일 겁니다. 우측으로부터 해서 좌측에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콘서트홀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품뿐만 아니라 악기, 외국의 문화박물관 등이 존재하여 있습니다. 컬처프롬 문화포럼 단지의 공사 전에 이렇게 황량했죠. 사실 아무것도 없고 교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는 12개의 미술관, 박물관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베를린 필하모니 간현악단의 콘서트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최상급 간현악단이죠. 브레멘 출신의 건축가 한스 사룬이 1960년에서 3년간 건축하였습니다. 비대칭으로 솟아오른 지붕의 모습이 서커스단의 텐트를 연상케 하고 오각형의 모양을 하였습니다. 총 2240석의 객석이며 어느 자리에서도 무대가 잘 보이고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 지휘자 중에 가장 유명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야입니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약 35년간 지휘를 했죠. 저도 어렸을 때 카라얀의 지휘하는 모습이 사진을 집에다 알지도 모르면서 걸어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이제 베를린이 가장 자랑하는 것입니다. 공유형 스타트업 협력 커뮤니티 공간이 최근에 더 팩토리부터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더 플레이스 베를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유형 스타트업 협력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멘토도 하고 이벤트를 통하여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디어가만 있다면 여기에 가면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지만 매번 실패 사례를 발표도 하고 각종 이벤트들을 열어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아이들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종류 협력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살펴보면 주거 커뮤니티 조직 행사, 하코시아, 맥주 파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 사람들을 일단 커넥트, 연결을 합니다. 그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공유를 하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진 단지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여기서 이제 부족한 법률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비즈니스 자문들을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친밀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더 플레이스 베를린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회의도 하고 해카톤 행사,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어떤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의 장소로서 더 플레이스 베를린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제가 특이하게 느낀 건 이 공간을 통과하려면 1층에 카페테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카페테리아는 간단한 음료 및 맥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일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손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로 커넥트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사무실로 간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플레이스, 더 플레이스 베를린의 실내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공동작업 스튜디오 사무실 베타하우스입니다. 더 플레이스 베를린과 같은 비슷한 장소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네트워크 혁신 생산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지식 노동자들의 인큐베이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소입니다. 창업 및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킹 시스템과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며 이 베를린 외에도 켈른, 함부르크, 소피아, 바르셀로나 등 유럽 다양한 곳에서 현재 공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문화 양조장입니다. 컬처 브루에리라는데 동독의 과거 최대 맥주 공장을 문화 공간 상업시설로 재생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베를린 프렌츠 라우버그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맥주 공장을 영화관, 클럽, 박물관, 레스토랑 등의 문화상업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입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영화관, 음악, 공연장, 클럽, 야외 카페 등의 주요 기능을 함께 입시킴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문화예술관도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징으로 4개의 광장을 외부인들에게 임대를 해 일요일에는 푸드트럭 운영과 공휴일에는 각종 축제에 맞는 행사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공간 입주 활성화를 위해 월 임대료를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재개발 사례로 대표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히며 정부는 소유권, 민간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현재 TLG라는 운영회사에 의해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소다 클럽이라고 베를린에서 상당히 유명한 나이트 클럽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컬처 브루에리에 하던 여러 가지 위치도를 설명해 둔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뮤지엄 인제라는 박물관 섬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집합체가 모인 섬인데 원래는 이제 주거의 지역이었으나 다양한 박물관들이 건립이 시작되면서 박물관 섬이라고 불립니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4세의 관심으로 한 지역의 왕가의 보물 및 유물, 다양한 전시물들을 모으고 관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일정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진행되었고 과거 프로이센 왕가의 박물관을 리모델링한 문화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에스 박물관은 소비에트 연방군의 공방전 당시 폭격으로 무너져 한때 알테스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고 1999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박물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알테스 뮤지엄, 올드 구 뮤지엄이 있고 또 새로 신뮤지엄, 다음에 올드 내셔널 갤러리, 보드 박물관, 다음에 포가먼 미술관, 훔볼트 포럼 등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6가지 박물관 중에 훔볼트 포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왕실이었으나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사례인데 특정 계층이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모두를 위한 열린 박물관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베를린 대규모 박물관 프로젝트로 베를린 궁전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베를린 민족박물관과 아시아 예술박물관 통합, 그래서 올해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로 세계 도시 베를린이란 세 가지 주제로 한 전시회, 연극, 영화, 독서, 회담, 댄스 등의 이벤트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앞으로 완공되면 이런 훔볼트의 어떤 박물관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독일 정부의 왕국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2019년 올해 완공될 예정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의 위험은 없었으나 동독 정부의 궁전 파괴를 결정해서 새로운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훔볼트 포럼 박물관은 과거 계급의 사회의 상징이었던 왕궁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평등과 평화의 시대를 나타내게 되었고, 또 문화의 중심지로서 베를린만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화유산인 박물관 섬의 구성으로서 세계의 중심지 문화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상당히 라이프스타일 고급 호텔, 부티크 호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하우스 호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샵, 레스토랑, 카페 등 여러 가지 복합 개발된 호텔인데 2010년에 개관됐습니다. 호텔이 단지 방만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에도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물품,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을 이용하게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1층의 내부입니다.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아기자기한 편집샵 형태의 상품을 진열되어 있고, 다음에 카페, 레스토랑도 고전적이 아닌 캐주얼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반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크로이츠라는 산업시설을 주거단지로 재생한 사례입니다. 베를린 도심에서 약 북쪽으로 4km 정도 르멜스부르거 호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호수지역은 원래 오래된 산업시설과 휴경지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로서 명품 고급 주거지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단지 주거만 짓지 않고 거기에 주민들이 편하게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시설들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으로 지금은 환경 친화적인 어떤 생태 도시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보면 뉴욕의 허파라고 하는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베를린에는 티어가르텐은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거대한 녹색 공원입니다. 그래서 1844년 베를린 동문에 처음 개장을 했고 수많은 수로와 호수, 마차길, 산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심부에는 전승기념탑이 건립되어 있고 남서쪽에 베를린 동물원과 동쪽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쪽은 사냥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왕실의 사냥터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도심공으로 많이 녹지 사업에 허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개발 역사를 보면 1572년 브란덴부르크 제후 요하임 2세의 사냥터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42년에 프리드리 2세가 건축가 크로벨스도르프에게 시민공원을 조성을 지시해서 공원으로 됐으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녹지의 98%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서베를린 시장이 폐허가 된 티어가르텐 공터의 보리수나무 한 그루를 식수를 시작으로 무려 서독 시민들로부터 약 25만 그루의 나무를 기증받아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 공원이 폐허가 됐는데 우리가 나무를 이제 보내준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도시의 유일한 기차역이었습니다. 이 기차역이 새로운 베를린역이 신설됨으로써 기차역을 앤디 어홀이라든지 노버트 라우선버그라든지 이런 아트 미술가들을 작품들을 컬렉션에서 전시해서 현대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제 기차역의 과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또 벙커 미술관입니다. 전쟁의 피난처를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사례입니다. 원래 벙커는 원래 비행 공습 대피소를 활용해서 독일군이 피난을 했던 장소를 갖다가 2003년도 크리스찬 보로스가 개인 미술 콜렉션을 위해 벙커를 구입하고 건축가 젠스 카스퍼와 페터슨이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케소프라는 건 1997년에 최초의 베를린의 주상 복합 주택입니다. 하프는 독일어로 마당이란 뜻이고 허페는 마당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개의 작은 마당들로 이루어졌으며
약 40개의 상가와 극장, 카페와 문화시설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은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교회인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입니다. 스프레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성 니콜라스 교회가 가운데 있으며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주택 및 상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템펠호프펠트 자유공원입니다. 원래 이제 베를린의 주요 공항은 템펠호프펠트 공항이었습니다. 이 공항이 새로운 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이 공항 부지가 유휴부지가 돼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시민들의 공원으로 2008년도에 재생시킨 사례입니다. 약 400헥타르 되고요. 녹지만 330헥타르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여가 휴양공원의 성격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피크닉 및 페스티벌, 박람회 공연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템플호프 공원의 사진입니다. 다음 준 베를린 복합 빌딩입니다. 최근 미국의 디벨로퍼인 하인즈가 베를린의 가장 시내 중심의 명동 같은 데죠. 현대적 관광의 쇼핑 및 사무실 복합 재개발 형태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쇼핑 및 사무실의 형태인데 1, 2층에 프라이마키라는 영국의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어떤 국제적 의류 소매 업체를 넣고 상부 3계층은 사무실 용도로 개발해서 2018년도에 완공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물의 트렌드는 이런 쇼핑과 사무실의 복합 재개발의 형태를 많이 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베를린 동물원을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했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지금 줌인은 노란색의 건물입니다. 베를린의 가장 시내 한복판에 가장 핫한 건물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원형의 공연장인데요. 여러분 해체주의 건축가죠. 건축가 프랭크 게리라고 그죠. 이런 빌바오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구겐하임을 건축했던 프랭크 게리가 베를린에 이제 2017년도에 타원형 공연장을 이제 재생시킨 사례입니다. 360도 타원형 콘서트홀의 설계 철학은 오케스트라는 관객을 느끼고 관객은 오케스트라를 느끼게 하여 이러한 오케스트라는 더 잘 연주되고 청중은 더 잘 들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되게 작죠. 그 작은 거에서 제일 앞에 있는 관객은 직접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를린의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주요 시내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